할아버지, 이 곡 기억하세요? 쇼팽의 녹턴 2번. 24살 손녀 지민의 손끝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낡은 2층 저택의 거실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는 10년 동안 아무도 치지 않아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죠. 지민은 독일 유학을 마치고 10년 만에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층 침실에는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있는 72살 할아버지 강민호가 있었어요. 2015년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채 10년의 세월을 식물인간으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80억짜리 상가 건물주였고 한때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그저 숨만 쉬는 몸으로 누워있을 뿐이었죠. 땅 첫음이 거실에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층 침실, 침대에 누워있던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손가락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침실 구석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간병인 임수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46살의 수정은 10년간 민호를 돌봐온 헌신적인 간병인이었어요. 월급 350만 원을 받으며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는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헌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고 무언가를 경계하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하고 애절한 선율이 오래된 저택의 복도를 타고 2층까지 올라왔어요. 민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침대 옆 심장 박동 모니터의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평소 분당 52회를 유지하던 맥박이 58회, 60회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주사기와 투명한 액체가 든 약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약병의 라벨에는 종합영양제라고 인쇄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약이었습니다. 바로 수면 유도제였죠. 수정의 손이 주사기를 향해 뻗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 아줌마, 저 지민이에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까 피아노 소리 들으셨죠? 지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정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그녀는 재빨리 주사기를 다시 서랍에 넣고 숨을 고른 다음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네, 지민 씨. 들었어요. 오랜만에 이 집에 피아노 소리가 울려서 좋네요. 혹시 할아버지 반응 있으셨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곡을 쳤거든요. 지민의 눈이 기대에 차 반짝였습니다. 수정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항상 똑같으세요. 10년째 이렇게 조용히 누워 계시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전 민호의 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였고 심장 박동도 빨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수정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백발이 되어 있었고 주름은 훨씬 깊어졌으며 한때 우람하던 체격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민이.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깊은 어둠 속에서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15년 3월 15일. 그날은 지민의 14살 생일이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거실에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할아버지 민호는 손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독일 유학 가고 싶어요. 함부르크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하고 싶어요. 독일. 그래, 우리 지민이가 꿈이 있다니. 할아버지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구나. 유학비는 전부 내가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민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민의 아버지, 그러니까 민호의 아들 강진수가 화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 뒤를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독일 유학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1년에 최소 5천만 원은 들어갑니다. 지민이는 그냥 국내 대학 가면 되죠. 아들아,
내가 번 돈을 손녀 교육에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지민이는 재능이 있어. 좋은 환경에서 배워야 해.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게 큰 돈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투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민호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혼자 차를 몰고 나갔어요. 서울 시내를 한참 돌다가 남산 터널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와이퍼가 앞유리를 빠르게 닦아내고 있었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손녀 교육에 쓰겠다는데 왜 저렇게. 중얼거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보였지만 민호는 멍하니 그냥 지나쳤어요. 그 순간 뒤에서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화광 대형 트럭이 뒤에서 민호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민호의 차는 빙글 돌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어요. 트럭 운전사는 술에 취해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정신을 잃었고 그 순간부터 10년간의 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서는 최악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죠. 민호는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못한 채였어요. 지민의 아버지 진수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사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를 간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컸어요. 한 달 간병비만 해도 3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의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5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 간병을 계속하려면 내 유학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아빠, 괜찮아요. 저는 국내 대학 갈게요.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너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 끝에 민호는 집에서 입주 간병인을 고용해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인 광고를 통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임수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수정이라고 합니다. 간병 경력 15년이고요. 식물인간 환자 케어 경험도 많습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당시 36살의 수정은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본 진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요구하는 월급이 300만 원으로 다른 지원자들보다 저렴했습니다. 수정 씨,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24시간 옆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수정의 미소는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30년 묵은 증오와 복수심을 말이죠. 그해 가을, 지민은 결국 독일로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련해둔 교육자금이 있었고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분명 지민이 유학 가는 걸 원하실 거라는 가족들의 판단이었어요. 지민은 공항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돌아올 때까지 꼭 깨어나세요. 약속이에요. 하지만 10년이 흘렀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24살이 된 지민은 함부르크 음대를 졸업하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지민의 손에는 무거운 캐리어가 들려 있었고 피아노 악보가 가득 든 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공항 밖은 추웠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지민은 택시를 잡아타고 평창동 주소를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가보는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평창동 11번지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사이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도로도 넓어졌으며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5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지민에게 남은 가족은 할아버지뿐이었으니까요. 1시간 정도 달려 평창동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저택은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담장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정원의 나무들은 손질되지 않아 무성하게 자라 있었으며 대문은 녹이 슬어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민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습니다. 땡그랑 오래된 벨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연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간병인 임수정이었습니다. 저 지민이에요. 강지민. 할아버지 손녀인데요. 기억하세요? 수정의 얼굴에 잠깐 놀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아, 지민 씨. 물론 기억하죠. 10년 만이네요. 많이 컸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민은 캐리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웃음소리가 끊긴 집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어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지민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수정은 작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똑같으세요. 10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수정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부터 같이 돌봐드릴게요. 아줌마 혼자 10년 동안 고생하셨죠?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보다 지민 씨, 짐 정리하고 쉬세요. 방은 2층 끝방 쓰시면 돼요. 지민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복도 끝에 할아버지 방이 보였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의료기기 작동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지민은 먼저 자기 방에 짐을 풀지 않고 할아버지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10년 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지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백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으며 한때 건강했던 체격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심전도 모니터와 각종 의료기기들이 놓여 있었고 링거가 할아버지의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민이.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덕분에 독일에서 무사히 졸업했어요. 피아노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할아버지 깨어나시면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 씨, 저녁 준비했어요. 내려와서 드세요. 아, 네. 지금 갈게요.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천천히 놓고 일어섰습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가니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등 기본 반찬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비행시간도 오래 걸렸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줌마. 10년 동안 할아버지 혼자 모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좋은 분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수정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지민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아줌마, 할아버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지민의 질문에 수정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안정을 찾고 대답했어요. 아,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 변호사님이 관리하고 계세요. 월 생활비로 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걸로 식비, 의료비, 제 월급 등을 충당하죠. 할아버지 상가 건물 임대료는요? 그것도 후견인 계좌로 들어가요. 월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료비는 많이 드시나요? 월 300만 원 정도요. 병원 왕진비, 약값, 의료 소모품,
재활 치료비 등이 들어가니까요. 수정의 대답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술술 나왔습니다. 너무 준비된 대답 같았어요. 마치 누가 물어볼 것을 예상하고 미리 외워둔 것처럼 말이죠. 저녁을 먹은 후 지민은 거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0년 동안 아무도 치지 않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 광택이 나던 피아노는 이제 먼지가 가득 쌓여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자 노란색으로 변한 건반들이 나타났어요. 조율이 필요해 보였지만 그래도 소리는 날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쇼팽의 녹턴 2번을 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가 매일 밤 할머니를 위해 연주하던 그 곡이었죠. 땅 첫 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 삐걱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선율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살아난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수정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수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왜 하필 그 곡을? 수정은 황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던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침대 옆 심전도 모니터의 숫자가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당 52회를 유지하던 맥박이 58회, 60회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 돼. 지금 깨어나면 안 돼. 수정은 서둘러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주사기와 투명한 액체가 든 여러 개의 약병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주사기에 액체를 빨아들였습니다. 약병의 라벨에는 종합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면 유도제였죠. 수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민호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습니다. 천천히 액체가 핏줄로 들어갔어요. 투여가 끝나고 몇 분이 지나자 민호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숫자도 다시 52회로 떨어졌어요. 수정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녀는 주사기를 다시 서랍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에서는 지민이 여전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피아노 정말 잘 치시네요.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수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정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체위 변경하는 법, 침대 욕창 방지 마사지하는 법, 식사 보조하는 법 등등. 수정은 정말 헌신적인 간병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민은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지민이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갔을 때였습니다. 수정이 할아버지의 아침 죽을 끓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약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줌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10년째 하던 일이라 익숙해요. 지민은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려다가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한쪽 구석에 작은 약병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라벨을 보니 종합영양제, 소화제, 혈압약 등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 약들 다 할아버지 드시는 거예요? 네, 매일 드시는 약이에요. 영양 상태 유지하고 합병증 예방하려면 꼭 필요하거든요. 지민은 약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합영양제라고 적힌 병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병이 지나치게 무거웠고 라벨이 너무 깨끗했어요. 10년 동안 매일 사용한 약병치고는 말이죠. 이 약은 어디서 구입하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요. 매주 왕진 오시는 김성호 원장님이 직접 가져다 주세요. 아, 그렇군요. 지민은 약병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전 10시쯤 김성호 원장이 왕진을 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손녀분이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지민이라고 해요. 할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10년째 큰 변화 없으세요. 생명 유지는 문제없지만 깨어날 가능성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김 원장은 민호를 간단히 진찰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수정 씨가 정말 잘 돌봐주시네요. 욕창도 없고 영양 상태도 양호해요. 합병증도 전혀 없고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정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원장이 떠나고 나자 지민은 할아버지 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깨어날 수 없는 걸까? 그런데 왜 어제 피아노 칠 때 할아버지 손이 움직인 것 같았지? 지민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이었을까요? 너무 간절한 마음에 보고 싶은 것을 본 걸까요? 그날 오후 지민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 2번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정성스럽게, 더 감정을 담아서 연주했습니다. 2층에서 빨래를 개던 수정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황급히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역시나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눈꺼풀도 살짝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정은 서둘러 서랍을 열어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이었습니다. 수정은 황급히 주사기를 침대 밑에 숨겼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줌마,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혹시 피아노 소리 듣고 반응 있으셨나 해서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항상 똑같으세요. 하지만 지민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아줌마, 할아버지 이마에 땀이 나 있어요. 아, 방이 좀 더워서 그래요. 제가 환기를 안 시켰나 봐요. 수정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된 대답 같았어요.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지민의 손을 쥐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였어요. 할아버지 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였어요. 지민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지민 씨. 저는 1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어요.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어요.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 느꼈어요. 지민 씨,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깨어나실 수 없어요. 수정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에 지민은 움찔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반응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민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인 것이 분명했는데 수정 아줌마는 왜 그렇게 강하게 부정했을까요?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간병해온 사람이라면 오히려 할아버지가 깨어날 가능성에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편 수정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와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소녀는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수정이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수정의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증오, 배신감, 그리움, 그리고 후회. 30년 전 그날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95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고아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 없이 자라는 25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15살의 수정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수정은 태어나자마자 병원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준 것이었고 생일도 발견된 날짜로 정해진 것이었죠. 하지만 수정은 똑똑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특히 수학과 과학을 잘했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은 수정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고아원에는 수정의 대학 학비를 지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강민호였습니다. 당시 45살의 민호는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냈고 가끔 직접 찾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정이 맞지? 성적이 정말 좋다고 들었어. 꿈이 뭐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요. 그래, 멋진 꿈이구나. 공부 열심히 해. 대학 학비는 아저씨가 지원해 줄게. 조건은 딱 하나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 약속할 수 있니? 네, 약속할게요. 수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미래를 함께 그려준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민호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수정의 학비를 대주었고 매달 용돈도 보내주었으며 생일이면 꼭 선물을 보내주었어요. 수정은 민호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적은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우수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정은 민호가 운영하는 회사에 방문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는 강남구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 건물에 있었고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수정아, 어서 와. 졸업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제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아저씨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민호는 수정을 회사 곳곳에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회의실, 그리고 작은 창고까지. 창고에는 회사에서 수입하는 전자 부품들이 쌓여 있었어요. 민호는 동업자인 박전무와 함께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우리 회사 후원 학생이구나. 똑똑하다고 소문 많이 들었어. 박전무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민호보다 몇 살 많았고 말수가 적으며 표정이 항상 무뚝뚝했어요. 수정은 회사를 둘러본 후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월 15일 아침 민호의 회사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5천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1995년 당시 5천만 원은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금액이었죠. 경찰이 출동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전날 밤 11시쯤 누군가 창고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금고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지문은 수정의 것이었습니다. 수정이 지문이 나왔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수정의 지문이 금고 손잡이에서 선명하게 검출되었고 수정이 며칠 전 회사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경찰에게 연행되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전 그날 밤 회사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내 지문이 왜 금고에서 나왔니?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니니? 대학 입학금이 많이 들어가잖아. 아니에요. 사장님이 대주신다고 하셨어요. 전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게다가 박전무는 수정이 회사를 둘러볼 때 금고 비밀번호를 적어둔 쪽지를 우연히 본 것 같다고 증언했어요. 그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정이가 제 책상 서랍을 뒤적이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 비밀번호 쪽지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살짝 어긋나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수정은 울면서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찰은 수정을 기소했고 재판이 열렸어요. 민호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안 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사장님은 저를 아시잖아요. 수정은 법정에서 민호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미안해, 수정아. 그 순간 수정의 마음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던 사람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판사는 수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이 참작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어요. 18살의 수정은 그렇게 소년원 철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다른 소년범들은 수정을 따돌렸고 괴롭혔으며 도둑년이라고 놀렸어요. 수정은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배신감이었어요. 난 안 했는데. 난 정말 안 했는데.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수정은 출소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대학 진학은 불가능했으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수정은 온갖 막노동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사장 청소, 전단지 돌리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최저임금을 겨우 받았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0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25살의 수정은 우연히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강남구 모 회사 전무 횡령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 모 씨는 지난 7년간 회사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박 씨는 1995년에도 회사 금고에서 5천만 원을 훔친 후 당시 회사를 방문했던 고아원 학생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당시 그 학생의 지문을 미리 채취해 금고에 묻혀두었다고 자백했다. 수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진짜 안 한 거였어. 7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밀려왔어요. 엄청난,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임수정이라고 합니다. 사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진실이 밝혀졌다고. 하지만 민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직접 회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전한 말은 이랬어요. 사장님께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가 없다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건넨 것은 수표였습니다.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수정은 그 수표를 찢어버렸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내 인생 7년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날 이후 수정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 남았습니다. 민호에 대한 증오가 뼛속 깊이 새겨졌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수정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얼굴 윤곽을 바꾸고 눈과 코도 고쳤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김혜진에서 임수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 후 10년 동안 수정은 준비했습니다. 간병사 자격증을 땄고 여러 병원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민호의 동태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2015년 민호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회가 왔어. 수정은 냉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구인 광고에 지원했고 면접을 통과했으며 민호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10년간의 복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정은 매일 밤 민호의 침대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강민호,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내가 도둑으로 몰아 인생을 망친 그 소녀야. 넌 단 한 번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지. 내가 한마디만 믿어줬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 하지만 넌 증거만 믿었어. 그 증거가 조작된 건지 확인도 안 하고. 수정은 조금씩 민호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들어오는 돈에서 절반을 횡령했어요. 민호의 방에 있던 귀금속과 골동품을 몰래 팔았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 9억 원을 넘어섰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 내가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수정은 더 나아갔습니다. 민호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수면제와 근육이완제를 몰래 투여하기 시작했어요. 영양제라고 속이며 10년 동안 독을 먹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넌 이렇게 평생 누워만 있다가 죽는 거야. 그게 내 복수야. 하지만 지금 손녀가 나타나면서 모든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아노 소리가 쇼팽의 녹턴 2번이 민호를 깨우려 하고 있었어요. 안 돼. 지금 깨어나면 절대 안 돼. 조금만 더 참으면 내 복수가 완성돼. 수정은 흑백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매일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피아노를 쳤어요. 쇼팽의 녹턴 2번,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드뷔시의 달빛.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곡들을 골라서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분명 반응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 하지만 수정은 매번 그것을 부정했고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정이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지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정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수정은 자기 방을 항상 잠가두었는데 오늘은 급하게 나가느라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이죠. 지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침대, 옷장, 책상, 그리고 작은 화장대. 특별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영수증과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지민은 가계부를 펼쳐봤어요. 월 생활비 500만 원, 식비 80만 원, 의료비 300만 원, 관리비 50만 원, 간병인 월급 350만 원.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에서 쓴 돈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계부에는 잔액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해. 월급을 350만 원 받는데 어떻게 돈이 남지? 지민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고급 브랜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월급 350만 원 받는 간병인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밑을 살펴보니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해외은행 통장 사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홍콩 HSBC 은행, 싱가포르 DBS 은행. 잔액을 보고 지민은 깜짝 놀랐어요. 9억 3,200만 원. 이건 단순히 저축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월급 350만 원을 받았다면 세금 떼고 모아봤자 3억이 채 안 될 텐데 9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지민은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쪽을 더 뒤졌어요. 옷들 사이에 낡은 앨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한 소녀와 중년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소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이 남자, 할아버지 아니야? 30년 전의 할아버지였지만 얼굴 윤곽과 눈매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사진 뒷면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수정이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민호. 수정이. 지민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수정 아줌마가 30년 전에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처음 만난 척 했을까요? 지민은 더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고아원 앞에서 찍은 사진,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정 앞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어요.
한 소녀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소년원 수감이라고 적힌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지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어요. 수정 아줌마와 할아버지 사이에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지민은 황급히 앨범을 제자리에 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정과 마주쳤어요. 아, 지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수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민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저 화장실 가려고요. 화장실은 반대편인데요.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지민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수정이 의심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봤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수정 아줌마가 누구인지,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건지. 밤 10시가 넘어 모두 잠든 후 지민은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 냉장고를 열고 약병들을 꺼내봤어요. 종합영양제, 소화제, 혈압약. 지민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약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라벨을 벗겨보니 그 밑에 다른 글씨가 있었어요. 종합영양제 라벨 밑에는 졸피뎀 10mg이라고 적혀 있었고 소화제 라벨 밑에는 바클로펜 25mg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졸피뎀은 수면 유도제였고 바클로펜은 근육이완제였어요. 둘 다 식물인간 환자에게 투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정 아줌마가 할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매일.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말이죠. 지민은 재빨리 약병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라벨을 벗긴 상태로 그리고 라벨을 붙인 상태로 모두 찍었어요. 증거를 확보한 후 조심스럽게 약병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지민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고 복도를 살펴봤습니다. 수정이었어요. 수정은 1층으로 내려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소리를 죽이고 계단 위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네, 걱정 마세요. 다음 주면 완벽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 버텼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요? 신경 쓸 것 없어요. 피아노 좀 친다고 깨어날 리 없어요. 제가 약을 계속 투여하고 있으니까요. 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재산이요? 이미 9억은 빼돌렸어요. 해외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했고요. 원래 계획대로 몇 달 후에 자연사로 처리하면 돼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돌봤던 간병인이 뭘 잘못했겠어요? 지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수정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30년이에요. 제가 30년을 기다렸다고요. 강민호 그 사람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서 인생을 망쳤을 때부터요. 진짜 범인은 그 사람 동업자였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강민호조차 저를 의심했죠. 그때 제 나이 18이었어요. 서울대 의예과 합격하고 인생이 펼쳐지려던 순간에 전부 무너졌어요.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복수할 때예요.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 인생을 빼앗는 거예요.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게 하고 재산도 빼돌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모르게 죽게 만드는 거죠. 완벽한 복수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정은 한숨을 쉬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지민은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할아버지, 위험해.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통장 사진과 약병 사진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수정과 아침을 먹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정 아줌마가 외출하면 할아버지 방을 샅샅이 뒤져봐야겠어. 분명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야. 오전 10시쯤 수정이 장 보러 나갔습니다. 지민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주사기들과 약병들이 가득했습니다. 라벨에는 다 영양제나 비타민으로 적혀 있었지만 지민은 이제 그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할아버지의 옷과 이불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옷장 맨 윗칸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가서 상자를 내렸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테이프 겉면에는 1995년 2월 14일 박천무 자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지민은 집안을 둘러봤지만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카세트를 들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할아버지 서재에 오래된 오디오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사이에 80년대식 오디오가 놓여 있었어요. 전원을 켜보니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카세트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들리더니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사장님, 제발 경찰에 말하지 마세요. 제가 훔쳤어요. 5천만 원. 제 도박 빚을 갚으려고. 수정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그의 지문을 미리 채취해서 금고에 묻혀뒀어요. 제발, 제 가족들만은. 테이프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지민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담은 자백 녹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녹음해둔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수정을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때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전무, 당신이 자백한 걸 녹음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걸 공개할 수 없어요. 당신 가족이 무너질 테니까. 당신 아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횡령한 돈을 전부 돌려주고 회사를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정이는 미안하지만 난 어쩔 수가 없었어.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법원 판결도 나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진실을 밝혀주는 것뿐이야. 수정이가 출소하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 거야.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지민은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업자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정 아줌마의 인생을 망쳤어요. 할아버지도 잘못하신 거야. 하지만 수정 아줌마가 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 지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둘 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할아버지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카세트 테이프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통장 사진, 약병 사진, 자백 녹음, 30년 전 사진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지민은 한 가지를 더 해야 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를 깨우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서 직접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수정이 병원에 할아버지 약을 받으러 나간 사이였어요.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할아버지를 깨울 것이라고. 지민은 먼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약병과 주사기를 치웠어요. 수정이 돌아와도 할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투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10년 동안 닫혀있던 방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꼭 깨어나셔야 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수정 아줌마가 뭘 했는지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30년 전 일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녹음해두신 테이프를 찾았거든요. 지민은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착한 분이셨어요. 동업자의 가족을 지키려고 침묵하셨죠. 하지만 그 선택이 수정 아줌마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저는 둘 다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끝내야 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셔서 직접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지민은 할아버지의 이 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 2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매일 밤 연주하던 그 곡. 지민은 눈을 감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땅 첫 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복도를 타고 계단을 올라가 2층 할아버지 방까지 도달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민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심장 박동 모니터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52회, 60회, 70회, 80회. 지민은 계속 연주했습니다. 감정을 쏟아부으며 할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을 담아 건반을 두드렸어요. 10년간의 그리움, 5년 전 부모님을 잃은 슬픔,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감정이 피아노 소리에 녹아들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목구멍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내는 소리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흐릿한 시야에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이 곡은 쇼팽의 녹턴 2번. 돌아가신 아내를 위해 매일 밤 연주하던 그 곡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대가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지민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지민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손녀를 봤어요. 민이. 네, 할아버지. 저예요. 지민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어둠에서 벗어났어요.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녀가 옆에 있었어요. 지민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오래 자고 있었구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깨어나셨잖아요. 민호는 힘겹게 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방이었어요. 자신의 침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니? 10년이요, 할아버지. 2015년에 사고 나셨고 지금은 2025년이에요. 10년. 민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그 사이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내 부모님은? 아들은 어디 있니? 지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것. 게다가 자신이 깨어나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아들을. 할아버지, 지금은 슬퍼하실 때가 아니에요. 위험해요. 수정 아줌마가. 지민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지민 씨, 약 받아왔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1층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지민과 민호는 동시에 문을 바라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정이 약봉지를 들고 들어왔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민호가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약봉지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어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그 소녀. 자신이 후원했던 고아원 학생. 도둑 누명을 쓰고 소년원에 갔던 그 아이. 수정이. 민호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정의 눈이 커졌어요. 날 알아보는 거야? 넌 성형수술을 했구나. 하지만 내 눈만은 변하지 않았어. 수정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10년간 공들인 복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정은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지금이라도 재워야 해. 그녀는 주사기를 들고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수정의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비켜. 비키라고.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수정 아줌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다 알아요. 30년 전 일도 아줌마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도 전부 알아요. 할아버지가 녹음해두신 테이프도 찾았어요. 박전무가 자백한 거요. 수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아직 있었어? 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박전무 가족을 지키려고 침묵하셨던 거예요. 수정은 주사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럼 날 왜 구해주지 않은 거야? 진실을 알고 있었으면 날 구해줄 수 있었잖아. 민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정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내 인생 7년을 돌려줄 수 있어. 서울대 의예과 합격증을 돌려줄 수 있어. 소년원에서 당한 모욕과 고통을 없앨 수 있어. 수정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난 너무 어렸어. 동업자의 가족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희생되었지. 내 잘못이야. 그래, 당신 잘못이야. 그래서 난 복수한 거야. 10년 동안 당신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재산을 빼돌리고 결국엔 죽게 만들려고 했어. 지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정 아줌마,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잘못하셨지만 아줌마가 하신 것도 범죄예요. 사람을 10년 동안 수면제로 재우고 재산을 횡령하고. 이건 살인 미수예요. 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사기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러갔어요.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난 그냥 내 인생을 돌려받고 싶었을 뿐이야. 30년 동안 나는 지옥에서 살았어. 민호가 침대에서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보상할게. 남은 인생 전부를 내게 바칠게. 보상? 이제 와서 무슨 보상이야?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경찰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정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끝났네. 내 복수도, 내 인생도 전부 끝났어.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통장 사진, 약병 사진, 30년 전 사건 자백 녹음. 수정은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수정은 민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고통스러웠겠지. 하지만 난 더 고통스러웠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정은 경찰에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당신이 나를 믿어줬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에필로그.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재활 끝에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아직 걷기는 어려웠어요. 지민이 차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녹차 드세요. 고맙다, 지민아. 민호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수정 아줌마 재판 결과 나왔어요. 그래. 징역 7년이래요. 횡령죄와 상해죄로요. 근데 할아버지가 탄원서를 내셨다면서요? 선처를 부탁하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잘못이 컸으니까. 수정이도 피해자야. 난 그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하지만 할아버지도 피해자세요. 10년이나 잃으셨잖아요. 10년. 그래. 긴 시간이었지. 하지만 깨어났으니 다행이야. 내가 없었으면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거야.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횡령당한 돈은요? 9억 원. 전부 회수했어. 그리고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장학재단이요? 응.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수정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역시 우리 할아버지세요. 그리고 지민아, 내가 독일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할아버지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내가 원하면 음악대학원도 보내줄게. 할아버지, 내 꿈을 응원할게. 수정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너에게 해주고 싶어. 지민은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할아버지. 5년 전 부모님을 잃고 혼자였던 지민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거실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민이 틈틈이 연습하던 쇼팽의 녹턴 2번이었어요. 이제 그 곡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곡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깨운 기적의 곡이었으니까요. 멀리 교도소 어딘가에서 수정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년. 또다시 갇힌 세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민호가 보낸 편지가 손에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수정아, 내가 출소하면 우리 장학재단에서 일하지 않겠니?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함께 만들어가자. 민호. 수정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미움이 아닌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수정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용서와 화해.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어쩌면 유일한 길인지도 몰랐습니다.